프린트 다 받으셨죠? 네. 수업 시간에 정정이 되면 안 될 텐데. 네. 저번 주에 205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거기 안 했죠. 네, 거기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복비하는 날입니다. 복비다가 셋째 시간에 복비하고 행정처분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이기 때문에 뭐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이런 마음이 무거운 내용들은 제끼고 보수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이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보고 오늘 뭘 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이고요. 용어의 정의 여러 가지들 쭉 했었죠.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하신 분이죠. 이렇게 등록하신 분.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하신 분. 그래서 자격증 따시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죠. 이렇게 자실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인이라고 할 수 있죠. 고용인 중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계시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요한 업무들을 할 수가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개공의 책임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15조에서 그래서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소 같은 경우에 사무소를 이사를 갈 수가 있겠죠. 이사를 가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한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도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리고, 그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를 할 때는 어디 가서 신고를 하죠? 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가져갈 게 한 가지 더 추가했었죠. 구비서류가 실무교육 수료증 4번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 제일 중요한 업무 보증 설정 서류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사복 이렇게 했었죠. 실사복 실무교육 받은 거 그리고 사무소 확보했다는 서류 그리고 보증을 설정했다는 거 요게 들어간다는 특징이죠. 그죠?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 한 가지가 있었죠. 실사에서 끝났었는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실사복에서 보증을 설정했다는 증명 서류를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것만? 책임자 것만 가져가신다. 라는 거. 실사고 실책.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분사무소나 사무소를 설치를 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은 어디에다 통보를 해줬었죠?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여기 등록을 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됐었죠. 결격사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미성년자 안 되고, 그죠?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도 안 되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피자 들어가신 분 안 되고, 그리고 파산 선고 받으신 분 있죠? 파산 선고 받으신 분 안 되고. 자, 그리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결격사야죠? 2년이죠. 2년.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자가 아니다. 선고유예자 나오면 결격자가 아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죄를 인정한 게 기소유예죠. 그죠? 검사가 죄를 인정해서 판사한테 넘기는데 넘기는 걸 봐주는 거죠. 이걸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자가 아니다죠. 그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자가 아니다. 자, 가석방 됐습니다. 가석방 되면 잔연기가 들어가죠. 잔연기 플러스 3년. 자, 그리고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집행 면제, 특별사면. 집행이 면제돼도 3년 붙고.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취소자 나오면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일을 못하죠? 3년 동안 일을 못하죠. 그죠? 취소자 나오면 3년 동안 일을 못하고. 정지자 나오면 그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 자,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죠? 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 주에 기본윤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서 기본윤리부터 쭉 했었죠. 기본윤리 중에서 대표적인 의무가 신의성실의 의무 있었죠? 신의성실. 그리고 비밀준수 의무. 의뢰인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반의사 불벌죄. 그리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었죠? 1학년 1반. 1학년 1반. 여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윤리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죠. 의무죠. 그죠? 여기 비밀준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고, 여기 신의성실,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되고, 품위를 유지한다든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거는 누구랑? 개업공인중개사랑 소공만. 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중개계약 저번 주에 했었죠. 그죠? 중개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명한테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중개계약서가 표준 서식에 있었나요? 있었죠, 그죠? 있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전속 중개.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긴 있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보존해야 되나요? 보존 안 해도 되죠. 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몇 년 보관? 3년. 자,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 사항을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외울 게 왜 이렇게 많냐, 다른 과목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중개사법 쉽다며 하시면서 울분을 터뜨리셨죠.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물벽수, 환립, 권공이 어떻게 됐어요? 네, 거지가 됐죠. 거지만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그죠? 물벽수란 물을 한 입 먹었는데 권공이란 분이 거지가 되셨어요. 거지만 기억하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지자에 나오죠, 지. 중요한 게 지에 지. 지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지가 뭐의 약자죠?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미공개가 가능하다. 이거 계속 물어봤었죠, 그죠? 그리고 물벽수 환립 권공할 때 권자 있었죠, 권이 뭐예요? 권리관계, 그죠?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 중에서 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갖고 계속 물어본다고 그랬었죠, 그죠?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볼 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을 해주죠. 확인 설명은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설명을 언제 해주냐라는 시점. 확인 설명 시기가 언제였어요? 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준다는 거. 그럼 확인 설명을 해줬으면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확인 설명서 작성을 언제 해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가 언제예요?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계약서 상권했을 때. 요 시점을 갖고서 장난을 쳐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시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른 것보다 우선.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서명 및 날인. 그리고 확인 설명을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했으면 보관을 해야 되죠. 몇 년? 3년이죠. 3년. 종이로 확인 설명서를 썼을 때는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우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있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종이는 따로 보관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확인 설명을 했을 때 확인 설명 또 9가지가 있었죠. 9가지. 여기랑 똑같았어요. 물벽수, 환립, 권공이. 네.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거보, 조 이렇게 끝났죠. 큰 걸음을 내딛어서 좋아하셨다. 거보, 조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확인 설명에는 들어가는데 정보 공개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마지막에 나오죠. 거보조에서 이게 뭐예요? 중개, 보수 및 실비, 그죠? 보수. 그리고 마지막이 조세. 조세인데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두 가지는 확인 설명 사항에는 들어가는데 정보 공개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거의 다 두 개가 비슷한데 이 두 가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요런 거 갖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랑 빨간색으로 쓴 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 나중에는 이 통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렇게 했었고 확인 설명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죠.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국토교통부령에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나요? 거래계약서 이런 표준이 되는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없어? 이렇게. 저번 주에 수업 했죠, 우리? 했어요? 했어. 자, 여기 일반 중개서 이거 있죠? 전속중개계약서도 있죠? 확인 설명서도 표준이 되는 서식이 있죠? 1, 2, 3, 4 네 가지 있었고 여기 거래계약서도 거래계약서는 없다. 요거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서식이나 써도 된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하트 그린 거 기억나세요? 네. 아무 데나 써도 된다. 그 대신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필수 기재사항 요거를 잘 쓰시라고 하시죠. 했었죠. 필수 기재사항 중에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당사자 인적사항 쓰고 물건의 표시 여러 가지 뭐 계약일이 언제인지 물건의 인도일시가 언제인지 계약 금액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접근을 쭉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 교불자. 예. 다른 것들은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확인 설명서 교불자는 접근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를 잘 물어보죠. 여기 이런 필수 기재사 이런 정보 공개 사항이나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될 9가지 사항 그리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이런 것들 중에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하죠? 여기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한다.
자, 저번 주에 이 정도까지 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지금 저번 주에 붙었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요거를 금쟁이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2페이지 보시고요. 프린트 2페이지 맞죠? 금쟁이. 자,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중에 금지행위부터 해서 금지행위를 저지르면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의뢰인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피해가 가면 우리 손해배상 저번 주에 못했던 거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의무 여기를 이렇게 할 거고요. 금지행위 먼저 보고 손해배상 책임 보고 그리고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이게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셨던 중개 보수 중개 보수 볼 거고요. 그리고 보수의 법정 한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금지행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까지 4가지 교육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금지행위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죠? 네. 여기서 먼저 1년 1천짜리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부터 보시면 돼요. 4번. 4번 보시면 중개보수 그리고 실비 중개보수 및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행위예요. 일단 설명을 먼저 좀 들으시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프린트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서 첫 번째 우리 중개보수와 실비 일단 실비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보수만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중개보수는 이제 실비는 법정 한도가 있어요. 이거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 금지행위가 됩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들어가요. 분사무소 책임자까지 싹 다 들어가는 금지행위. 첫 번째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게 금지행위다라는 거. 이거부터 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자, 우리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얘를 제일 맥시멈이 몇 프로? 0.9%예요. 네, 0.9%. 그래서 얘를 실제 이제 판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토지 있죠? 토지를 10억짜리 토지를 팔아주세요라고 매매를 의뢰하죠. 그래서 중개를 해줘요. 이렇게 토지 10억짜리 팔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개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면 법정 한도 0.9%죠? 자, 첫 시간에 배울 건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0.9예요.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복비를? 여기 매도인 측에서 얼마? 10억 곱하기 0.9는 900이죠. 900만 원.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도 9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둘이 합하면 1800이 되는 거죠. 1800 갖다가는 생활이 안 되죠. 자, 일단 매도인 측만 좀 보겠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이렇게 복비를 법정 한도가 9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렇게 복비만 딱 받고 끝나나요? 아니죠. 그리고 토지 중에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맹지 있죠? 맹지 같은 경우에는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죠. 그래서 이거 팔아주면은 지금 복비 말고 지금 한 2천만 원을 주셔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2, 3천 원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를 다 받으면 걸리는 거 알고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2천만 원을 생으로 그냥 다 받아버리면 법에 걸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봉투를 뭐 한다고 그래요? 봉투를 쪼개죠. 봉투 쪼개기 들어보셨어요? 복비 명목으로 보수 명목으로 900 챙기고 또 봉투를 또 하나 받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얼마예요? 1100을 무슨 명목으로? 특별 사례비 명목으로 이렇게 쪼개서 받죠.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데 단속이 떠서 걸린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깜빵 갔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보수, 수협 판매할 때 수자예요, 이게 수.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1학년 일반이에요. 1학년 일반. 그래서 판사님이 깜빵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뭐라 그래요? 저는 여기 법정 한도 지켰다고 중개보수는 900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사례비 이거 판사님이 지금 고시공부만 몇십 년 하셔갖고 현장을 지금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맹지 한번 팔아보셨어요? 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빨리 가야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시라. 그래서 가라니까 가긴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런 거죠. 자, 이 판사님이 그러죠. 여기 중개를 해서 토지를 팔아줘서 이거 받은 거 맞으시죠? 네. 이거 안 팔렸으면은 복비 못 받았겠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사례비도 마찬가지죠. 땅을 팔아줬으면 사례비 받았을 거고 땅이 안 팔렸으면 사례비 못 받았겠죠? 그래. 본질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판사. 그죠? 본질이 똑같다. 그래서 요 보수든 사례비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전부 다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그래서 판례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를 적발을 할 때 명목을 따지지 않는다. 명목을 불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비든 증여비든 광고비든 뭐 수고비든 이런 명목들 붙이죠. 이렇게 해서 봉투 쪼개기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분이 판사님 그렇군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1년을 갔다 오셨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명목을 따지지 않는다. 명목을 따지지 않는다. 여기 판례.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금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이분이 보수랑 사례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이 가만히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거 받으면 이제 걸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매도인한테, 매도우리한테 돌려줘. 1,100만 원?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금지행위. 돌려줘도 금지행위. 일단 받으면 게임 끝. 일단 받으면 게임 끝이야. 돌려줘도 금지행위. 그리고 여기 있죠? 지금 2천만 원이죠? 법정 한도가 900만 원인데 2천만 원짜리 당좌 수표로 받았어요. 2천만 원짜리 당좌 수표로 받았는데 이거를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잔고가 부족하네요. 그러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부도 났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당좌 수표로 받고 나서 이게 당좌 수표가 부도 나도 금지행위예요. 이게 부도된 당좌수표라고 해도 일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게임 끝. 받으면 게임 끝. 돌려줘도 금지행위. 당좌수표 받고서 부도 나도 금지행위.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2천만 원을 지금 아직 현실적으로는 받지 않고 달라고 하고 있어요. 달라고 요구하고 약속만 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딱 받았을 때는 금지행위. 그때는 이제 돌려주든지 그리고 부도 나도 금지행위. 그리고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명목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금지행위요. 자, 프린트 잠깐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짝대기 말고 두 번째 짝대기 있죠? 명목 불문. 명목 불문에서 광고비, 수고비, 사례비. 그래서 일단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다. 요구나 약속 정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받지 않았을 때는 금지행위가 아니고, 그 네 번째, 의뢰인이 원해서 좀 고맙다고 쫓아다니면서 좀 받아달라고. 고마워서 미치겠다, 맹지 팔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도 딱 이런 사례예요. 저희 아버지가 안 싸워서,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싸웠다면 판례로 하나 남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맹지 팔아주신 분이 복비를 엄청 챙겼거든요. 복비를 엄청 챙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복비가 좀 과한 것 같다. 계산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한 몇백만 원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냥 한 200만 달라고 하고 끝낼까? 막 이런 생각. 교육공인이 있었는데 그럴 생각을 다 하는데 그냥 내비뒀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의뢰인이 막 원해서 줬어도 금지행위고요. 돌려줘도 금지행위. 당좌수표가 부도 나도 금지행위. 자, 여기 첫 번째 짝대기 있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분양대행, 영업권 이런 거는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법정 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개보수가 아니다라는 거. 자,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 5번 보시면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협력행위.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가 포인트예요. 동그라미.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브로커라고 하죠. 중개 브로커. 브로커. 찍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찍어다가 중개업소에 갖다 주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복비를 나눠 갖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물건 찍어다 주는 찍새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자기 명함도 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같이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그래서 이 무등록 이런 브로커들이 우리 중개업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변호사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변호사법에도 브로커들 엄청 많죠. 이렇게 물건 사람 소개해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알면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은 판 있죠, 판. 그러니까 5번에서는 참 협이에요, 협. 무등록 중개업자에 협력할 때 협자를 좀 줄임말로 했습니다, 협. 그리고 그 다음에 판이죠, 판.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나요? 네. 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행위. 사기치고, 이 거래상 중요사항들 있죠.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개 대상물의 어떤 정확한 정보랑 가격이죠.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치면 안 되겠다. 그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 친다든지 가격을 조작한다든지 과장 광고.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것도 계속 제 금쟁이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거 맹지 있잖아요, 맹지.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줬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좋은 땅 경매로 나온 건데요. 경매로 나온 싸고 좋은 땅이고 나중에 저쪽 세종 연기군 쪽에 연결돼서 도로가 뚫릴 것이다. 아버지가 혹하셔갖고 이제 사신 거죠.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아버지. 한 달 뒤에 갔는데 이렇게 도로도 없고 땅이 꺼져 있어, 한참. 그래서 금지행위가 또 떠올랐죠. 이거 잡으러 가야 되나.
자, 이런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가격 조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런 매도 의뢰인 쪽 있죠. 매도 의뢰인이랑 짜고, 매도 의뢰인은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막 1억짜리를 1억 5천이나 2억에 속여갖고 매수 의뢰인 피해 보게 하죠. 이런,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가격을 속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뭐 1,000만 원이나 이게 조금 오른 거 있잖아. 10%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이거 너무 과하다.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런 짓을 하지 마시라. 수협판까지 했습니다. 판. 자, 그리고 매 있죠, 매. 7번에 7번에 매. 자, 중개대상물의 뭐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죠. 포인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매매. 중개대상물은 우리 법제 3조에서 공부를 했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토건, 입공광 이렇게 5가지. 요거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죠. 우리 업할 때 매매는 다들 아실 것이고 중개업 할 때 용어의 정의할 때 업 기억나세요? 3가지 요건이 있었던 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중개대상물을 샀다 팔았다 헐값에 샀다가 약간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팔고 샀다가 또 팔고 시세 차익 남기고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시려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죠? 네. 이런 우리는 자격증 따고 중개업 시장에 있으면 여러 가지 남들이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이런 거 하시면은 금방 이제 건물 올리고 땅 사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왜 못하게 하고 있냐 우리 법에서. 우리 대통령들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올 대통령들이 후보가 선거 나올 때 항상 공약으로 걸었던 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 요거 풀어주겠다. 개업공인중개사 매매업 금지행위에서 빼겠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직접 거래 있거든요. 의뢰인들과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풀어주겠다. 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나서 협회에 와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뽑아달라고. 그리고 나서 되면 쌩까는 거죠. 한 인간도 이거를 지킨 인간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에도 막 기사 뜨신 거 이제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다 아니에요. 다 안 돼. 다 금지행위. 요거를 이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금지를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죠? 네. 자, 일단 요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시라. 자, 우리 상가는 중개대상물인가요? 그죠? 네. 건축물에 들어가잖아요. 상가를 샀다 팔았다 하면 금지행위죠? 네. 근데 상가를 임대업을 해줘요? 네. 이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고 상가, 임대업은 금지행위냐? 그리고 저도 28회 때 시험인가? 그때 나왔던 게 건축 자재가 있어요. 건축 자재를 샀다 팔았다. 요거는 우리 중개 그 사무실에다가 보통 이제 이사를 가고 막 하면서 인테리어랑 같이 이제 병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 사무실 자재를 막 쌓아놓고 뭐 자기가 본인이 가서 직접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도배라든지 뭐 수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건축 자재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그죠? 건축 자재가 여기 들어가요 지금?
아니죠. 이건 아니야. 그리고 뭐 중고자동차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이라 말씀 안 드리고 중고자동차 뭐 그리고 건설 기계 있죠. 굴삭기 막 이런 것들을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하시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되네.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된다. 이게 풀릴까요? 근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본 게 뭐예요? 처음에 봤던 게 그죠? 그다음에 브로커들이랑 협조하지 말라고. 수협,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협. 그리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마지막에 이거 매. 중개대상물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수협, 판매. 요게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협, 판매. 이렇게 금지행위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수협, 판매. 내용, 여기 이제 보수 쪽에서 좀 내용이 많았죠? 여기 보수 쪽에서 이제 판례가 이게 판례가 제일 많거든요. 보수랑 직접 거래가 판례가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판례들 몇 가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수협 판매인지 증직상투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서 3학년 3반인지 1학년 일반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판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1번에 이제 증 볼 건데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 있죠?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 증서할 때 증자를 딴 거예요.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알선이 금지됐잖아요. 양도는 이제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걸 하지 말라. 시험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금지되는 증서가 뭔지, 금지되지 않는 증서가 뭔지. 여러분 대부분 아직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금지 증서의 청약 통장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청약 통장. 이 청약 통장은 나중에 분양받을 때 순위 정해주는 거잖아요. 1순위, 2순위. 몇 년, 그 청약 기간이 몇 년인지 따져갖고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잖아요. 분양받기 전에 주는 증서잖아요. 이 동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청약 통장만 가지고? 아니죠. 분양받을 때 그냥 우선적 지위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선을 해준다든지 매매업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거는 반대로 분양권이죠. 밑에 금지증서 X라고 있는 거. 네. 분양권은 가능하죠.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죠. 101동, 101호. 계약금 내고 이렇게 하면 분양권 주어지잖아요. 네. 요거는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옆에 일단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청약통장은 금지증서, 분양권은 금지되지 않는 증서. 근데 분양권을 우리 판사들이 어떻게 봐요?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고 101동, 101호가 장래에 건축될 장래의 건물로 보고 있죠. 판례가. 네, 그래서 그렇게 건축물로 보고 있다. 중개대상물 할 때도 잠깐 했어요. 그리고 금지증서 중에서 이제 입주권이라든지 입주권도 이제 마찬가지로 건물이 철거가 되면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해 주는데 불과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금지되어 있고 상가 분양 계약서 나오죠 밑에? 이것도 이제 판례에 있는 내용인데 상가 분양 계약서도 그냥 매매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금지되는 증서가 아니다. 저기 맨날 앞에 앉으시다가 저 뒤에서 갑자기 얼굴을 뵈니까 그립네요. 앞에 계속 여기서 여기 앞에 앉으시네요. 잘 지내셨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뒤에 갑자기 보였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증서할 때 중요한 거는 금지되는 증서가 뭔지 그리고 금지되지 않는 증서가 뭔지 대표적인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거래가 이제 중요하죠. 그 별표 쳐져 있죠? 직접거래. 직접거래를 보실 텐데
누구랑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마시라. 직접 거래를 하지 마시라. 여기 중개 의뢰인은 여러분들 물건을 갖고 있는 중개 의뢰인 중에 물건을 갖고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임인도 들어가요. 전부 다. 이런 대리인이나 수임인들까지랑도 직접 거래를 하지 마시라.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래 아까 방금 살펴봤던 이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라든지 이런 직접 거래를 법에서 금지행위에서 빼주면 우리는 건물을 빨리 올릴 수 있죠, 그죠? 이것도 그 중에 하나, 직접 거래. 우리는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내용 또 보겠습니다. 또 중개 이제 매도 의뢰인이라고 하죠. 매도 의뢰인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이제 집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좀 10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온 거예요. 10억에 좀 팔아주세요. 근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집을 딱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시세가 얼마? 한 12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억 정도 나가는데 얘가 왜 10억에 팔려고 그럴까? 그래서 얘를 잘 보니까 눈빛이 좀 흐리고 약간 콧물이 나와 있고 약간 이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상태가 안 좋아하고 나이는 한 20대 중후반? 이상하게 가만히 생각해서 왜 이 물건을 이렇게 2억이나 싸게 팔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요?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단어들이 쑥 지나가죠. 그러면서 뭘 하고 싶어요? 작업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작업을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왜 10억에 팔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여차여차해서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물려받고 한국에서 살기 싫어서 친구랑 10억 갖고 미국에 가려고요. 이런 거죠. 급하죠. 궁박, 막 이런 경솔, 막 보이죠, 그죠? 작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의뢰인을 좀 알아볼 텐데 의뢰인 알아볼 텐데 이거 지금 연식이 오래돼갖고 10억 못 받아요. 한 9억이나? 9억도 안 되겠다. 8억. 8억밖에 못 받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8억이라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빨리 좀 사람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구해주는데 만약에 사람을 못 구해주면은 내가 8억에 꼭 사줄게.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8억에 꼭 사줄 테니까. 그리고 나만 믿고 미국에 가면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이 중개업 사장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미국을 갈 수 있게 해주는구나.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두드리면서 콧물 좀 닦고 이 자식아. 꼭 팔 테니까 안심하고 미국 갈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그죠? 근데 우리 어린 양이 그죠? 혹시나 해서 다른 중개업소한테 또 전화를 해본 거죠. 여기 사창동 11번지인데 저희 사창동 11번인데 10억에 팔 수 있을까요? 다른 옆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바로 옆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다른 데 개업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인 옆에 있는 중개업 사장님들은 어떻게 뭘 해요? 단톡을 하잖아요. 카톡 채팅방이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단체 채팅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 전화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분이 개업공인중개사 나 작업 들어갈 거야 라고 다 연락을 한 거죠. 우리 방계, 집계 밑에 누구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한테도 다 얘기를 해놓죠. 나 작업 들어갈 거야. 사이드 좀 쳐줘. 들어보셨어요? 사이드 친다는 얘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채팅을 하죠. 얼마예요?
사창동 11번지. 그리고 현재 시세 12억. 호가 얼마? 10억. 작업가 얼마? 8억. 이렇게 쫙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옆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봐도 이분들이 뭐라고 해요? 8억? 8억은 무슨 8억이야? 7억? 7억밖에 못 받을걸? 옆에도 전화해보면 6억밖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얘기를 해주면은 또 작업대가 소공이 옆에서 사이드 쳐주죠. 아, 사장님 그 7억밖에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선심 쓰시냐고 하면서. 중개보조원도 커피 타오면서 사장님 그 6억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서 뭐 한다고요? 사이드 친다고 전문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 혹시 타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타짜 영화 보셨어요? 김혜수가 호구를 하나 잡아갖고 돈 많은 사장님 잡아갖고서 옆에들 이제 작업인들 있잖아요. 기술자들 붙여놓고서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믿을 만한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나서 8억에 팔고 미국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의뢰인이 자, 요 근방에 10억이나 12억짜리 단독주택 좀 있나요, 사장님? 물어봤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12억?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하면서 얼마에 팔아요? 14억에. 8억에 사서 14억에 파는 거죠. 이분도 보니까 코 흘리고 침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상태가 또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양들이 이제 둘이 출몰하는 거죠. 출몰? 아, 출몰이 아니고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지금? 6억이자 6억. 6억을 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매매업이라든지 이런 직접 거래를 하면 우리 건물 금방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건만 하면 6억인데. 자, 이건 우리 지금 만약에 10억에 이렇게 중개를 해줬으면 중개 수수료가 얼마예요? 곱하기 0.9. 주택도 9억 넘으면 0.9거든요. 그러면 900만 원이죠? 양쪽에서 900만 원씩 받아서 하면 1,800. 1,800만 원 한 달 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 미치겠죠, 그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의뢰인의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거 대리인 있죠? 대리인이라든지 수임인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는 양쪽 상대방한테 다 귀속되죠. 법률행위 효과, 대리의 법률행위 효과. 이걸 뭐라 그랬죠? 민법에서 대리의 삼면관계 그러는 뭐 하여튼간 그런 어쨌든 대리인과 수임과도 체결하지 말라. 아, 그러면 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금매로 나오는 물건 있죠? 금매 12억짜리인데 10억에 나왔어요. 아파트. 이거 우리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나서서 사면 어떻게 돼요? 직접 거래 걸리잖아.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즘 금매로 나왔어요. 아파트가 나왔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면 바로 2억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 아파트는 돈으로 바꾸기 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자식 명의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걸린다 안 걸린다? 여기 지금 의뢰가 들어왔죠? 매도 의뢰인. 여기는 매수 의뢰인. 이렇게 잡아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는 형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건 괜찮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시고 아들도 빨리 낳으시고 자식들 빨리 낳으시고. 근데 이 처자식 명의로 이렇게 사두면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처자식 명의로 해두면 이혼하든지 도망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명의로 하고 싶다. 개업공인중개사 내 명의로 이거를 땡겨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이거 있죠? 얘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팝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간접 거래가 된 거지. 법률 요건을 깨버리면 되는 거죠. 간접 거래. 다른 개공을 끼고 이렇게 내가 매수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런 작업이 들어가서 사이드를 칠 때도 개업공인중개사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내가 내 명의로 사고 싶을 때도 다른 개공이 필요하죠. 결론이 뭐예요? 학원 다니실 때 최소한 2명은 친해져야지 이런 거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해주겠어요? 너 필기한 거 좀 미술 친 것 좀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줬지? 웃기지 마. 물어보면은 8억인데 물어보면은 막 15개라고 대답하고,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직접 거래 하지 마시라. 이제 웃고 떠드는 사이 다 얘기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요거 직접 거래는 일단 대리인과 수임인과도 안 돼요. 직접 거래는 금지고, 그리고 요 처자식 명의로 이렇게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이런 다른 개공을 통해서 하는 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 보시면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 개공 등이 자기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비를 받았는지 그 의뢰인이 승낙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의뢰인의 대리인과 수임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 마지막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방법을 좀 활용을 하셔야겠죠, 나중에.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를 좀 보겠습니다. 쌍방대리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쌍방대리는